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연구원정 기후위기 2기 최종 보고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 최종 보고회는 8시부터 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구원정 기후위기 2기 최종 보고회 런치 연구계획서 발표의 날입니다. 먼저 이제 최종 보고회 시작하기에 앞서서 연구원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저희가 이제 이기분들의 발표 내용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구원정은 쉽게 말해서 예비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 입문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후위기, 교육문제, 공공문제 총 세 개 테마로 연구원정을 운영하고 있고 예비 연구자를 위한 연구 입문 프로그램이 무엇일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좀 더 쉽게 말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후위기 어떤 저희 연구원정 기후위기에서 활동했던 한 대원분의 이야기인데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석탄발전소를 없앤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석탄발전소에서 근무했던 그분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지? 하면서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연구를 진행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16수 과정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원정을 진행한다고 해서 그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 문제를 조금 더 면밀하게 그리고 다양한 관점 안에서 바라보면서 내가 어느 점에 위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조금은 깊숙하게 들어가 보는 시간이 이번 연구원정 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내용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연구원정은 세 가지 단계로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물론 지금 새로 런칭한 이제 7월부터 시작한 연구원정 같은 경우는 16주 과정에서 이제 24주 과정으로 어, 기간이 확장되었지만 전체적인 툴을 보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면 세 단계로 동일합니다. 먼저 저희 연구원정 2기에서는 5주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내가 진짜 어떤 문제에 집중했고 그 주제가 그 현상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주제 지도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져와서 생각들을 확장시켜 가는 작업들을 했고 여기서 이제 정리된 주제 정의를 통해 이론적 접근을 약 5주 동안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론적 접근은 쉽게 말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알게 되는 정보들이 단순하게 뭐 뉴스 매체라든지 인터뷰, 단행본을 넘어서서 여태까지 이 연구 영역을 고민해온 선배 연구자들, 기연구자들의 연구물을 보면서 그 연구 영역의 동향을 파악하고 직접 선행 연구 문단을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 이후에 한 4주 동안 실제로 연구를 계획하는 단을 가졌고요. 여기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질문을 연구 질문화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게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연구의 엄밀성을 집어넣는 작업들을 이론, 방법론, 데이터들을 찾아가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원정이 중요한 게 연구원정은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이 아니고 내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원정 2기에 활동하신 분들이 연구 베이스를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연구 노베이스인 상태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연구화시키는 훈련들을 해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결과물이 꼭 연구 계획단이 아닌 분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고 이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타임테이블은 지금 이렇고요. 지금 오프닝이 끝난 다음에 바로 김지은 대원님, 이소연 대원님, 이민주 대원님 세 분이서 각자 이제 고민하셨던 연구 주제를 발표해 주시고 간단하게 Q&A를 가진 다음에 이혜성 대원님, 박태인 대원님이 이제 발표를 해주시고 Q&A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 먼저 홍보했던 정우건 대원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발표는 따로 어려우실 것 같고 오늘은 총 5분의 대원분이 발표를 진행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Q&A 시간에서는 슬리도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채팅방에 링크를 이제 전달해 드렸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발표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들, 저런 주제는 왜 고민하게 되신 거죠? 아니면 그 외에 뭐 개인적인 질문이라도 좋으니까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중간중간에 멈출 수 없으니 이 슬리도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Q&A를 직접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화면창이 뜨고 어떤 분한테 질문을 할지 이름과 그리고 그 질문 내용을 작성을 해주셔서 샌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성함을 작성을 본인의 성함을 여기 유얼네임이라고 적혀져 있는 데다 작성을 해주셔도 되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도 그러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발표는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저희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네, 저희 김지은 대원님께서는 ESG 전공을 MBA 과정을 통해 하고 계시고 지금 환경과 관련된 환경단체에서 ESG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ESG와 이제 그린 경영, 그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셔서 관련된 주제로 오늘 연구 계획서를 발표해 주시려고 합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발표 진행해 주세요. 네, 지금 화면은 다 잘 보이시나요? 전체 화면으로? 네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저는 지금 MBA 과정에서 ESG 경영을 전공하고 있고, 현재 ESG 컨설팅 회사에서 ESG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랑 ESG를 좀 관련해서 좀 연구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큰 주제는 이제 제목은 한국 그린워싱 규제에 관한 이해관계자 인식조사 연구이고요.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문제의 정의는 기업의 ESG 경영이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가 제가 처음 생각했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조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보았을 때 여기서 말하는 기후위기 문제 해결이란 탄소 배출, 폐기물 발생 등 이제 기업의 그런 환경에 주는 안 좋은 영향을 줄이는 것을 얘기하고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은 영향을 줄이는 감소 효과가 기후위기 문제를 대응할 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문제의 원인과 이 문제로서 야기되는 영향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이제 기업이 ESG를 기업의 이미지를 위한 마케팅 요소로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기업의 실제 환경 활동보다 허위 과장된 광고를 활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실제 환경 영향에 대해서 기업이 과대평가되면서 기업은 이제 적은 노력으로 필요한 이득을 취하게 되면서 본질적인 환경 영향 관리에 소홀해지게 된다는 원인이 한 가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두 번째는 기업의 ESG 전문가가 부재해서 그런 기업 내 ESG 내재화가 어려워서 ESG 경영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원인을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데이터 측정의 어려움 을 이제 원인으로 들어서 이제 데이터 측정이 어렵다 보면 이제 현황을 진단하거나 장단기 목표 수립이 어려워지면서 실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 수립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그런 영향이 미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의 ESG 경영이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게 될 경우 기업이 그런 넷제로나 아리백 같은 그런 설정한 목표에 실제로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업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처벌해야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앞서 설명한 원인 중에 이제 실제 환경 영향에 비해서 기업의 그런 환경 활동이 과대평가될 경우 기업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소홀해지는 그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왼쪽 상단에 있는 그런 기업이 ESG를 기업의 마케팅 요소로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과장된 광고를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관련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은 이제 그린워싱이라는 개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워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과 세탁을 의미하는 워싱을 합성한 단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것을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하고 녹색 경영을 추구하는 것처럼 속여서 소비자를 호도하는 이제 한국어로 말하면 위장 환경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린워싱의 7가지 유형에 대해서 가져와 보았는데요. 뭐 상충효과 감추기, 증거 불충분, 애매모호한 주장, 관련성 없는 주장, 거짓말, 유해 상품 정당화, 부적절한 인증 라벨과 같은 유형으로 그린워싱이 현재 정의되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사례를 조금 가져와 보았는데요.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활용 용기의 음료를 만든다고 마케팅을 진행해왔지만 사실상 코카콜라의 플라스틱병 자체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런 그린워싱에 그런 소송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라벨을 붙인 제품에서 실제 판매된 2천여 개의 제품 중 실제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이 200여 개에 불과해서 이제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었고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도 그런 친환경 항공사의 이미지를 강조했지만 사실상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 외에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업이 환경 성과나 환경 영향을 허위 과대 광고하는 것은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기업이 적절한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유발하면서 기업이 실제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환경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투자금이 더 들어온다거나 소비가 늘어나는 이점이 발생하게 되면서 기업이 기만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기후위기 문제의 해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환경 영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린워싱을 방지하여서 단순히 친환경적 요소로 홍보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ESG 경영의 관점에서 환경 영향을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를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보았을 때 그런 2016년에 그린워싱 규제가 한국에서 한번 개정이 되었는데 그 개정이 된 이후 광고를 분석해 봤을 때 14.8%의 유의면 감소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또한 경기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설문을 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했을 때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친환경을 빙자한 기업의 허위 과대 광고 단속, 인증마크의 주기적인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선호도를 나타낸 것을 보아 그린워싱 규제는 그린워싱을 감소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한국소비자원에서 발간한 국내 그린워싱 그 규제 관련 법률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도 찾아봤는데 거기서 이제 알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서 그린워싱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이 연구에서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심사 지침과 고시에 대해서 좀 개선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3가지로 보자면 그런 환경 관련 표시 광고에 대한 심사 지침의 일반 원칙을 구체화하는 것과 그런 세부 심사 지침에서 정과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개선안을 연구에서 제시했고, 실제로 공정위에서 이 연구를 토대로 일반 원칙의 내용을 개정하고 상품의 생애 주기를 3가지 단계로 나눠서 그 각 단계별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체크리스트가 신설되는 그런 개정이 올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기존에 비해서 이렇게 좀 내용이 개정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관련 선행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기업의 그린워싱을 감소하기 위해서 국내 그린워싱 규제에는 어떤 개선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저는 연구 질문을 좀 가져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다가 저는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서 그런 개선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대상은 기업 ESG 담당자와 이제 환경이나 ESG 전문가 그리고 소비자로 이제 집단을 나눠서 집단별로 30명 이상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의 내용은 그 이제 각 집단의 사람마다 그린워싱 규제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수준이 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린워싱 규제안에 대한 인식 수준과 그 다음에는 이제 규제안의 시행 방식, 뭐 예를 들면 뭐 벌금이나 처벌이나 아니면은 뭐
큰 틀에서의 그런 규제안의 시행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그 선행연구에서 발표했던 내용처럼 세부 심사 지침에 관해서 좀 더 개선할 점은 없는지 그 의견을 물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법 자체만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거나 다른 어떤 그린워싱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규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이후에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집단별 대표 담당자를 선정해서 심층 토론을 통해서 이제 개선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 결과를 같이 공유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린워싱 규제안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좀 더 구체적인 개선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계획서 초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기업이 친환경 활동에 활발한 홍보를 하는 것과 동시에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그린워싱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어, 이것이 이제 기후위기 문제 대응에 가능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환경 경영을 할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린워싱 규제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그린워싱 규제안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대한 함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행 연구에서는 국내외 정책을 비교해서 한국 그린워싱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하는 연구 등이 있었지만, 실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조사 연구는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린워싱 규제가 중요하다 보니 그런 그린워싱을 줄이기 위해서 관련 이해관계자가 느끼는 그런 실태와 의견을 알아봄으로써 한국의 그린워싱 규제의 개선 방향과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연구 계획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은님에 대해서 혹시 지금 발표 들으시다 궁금하셨던 것들은 저 실리도 링크를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소윤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건데요. 소윤님은 지금 흙건축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세요. 이제 흙이 자연에서 갖는 그런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영감을 받으셔서 흙건축을 공부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흙건축이 뭔지, 흙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진행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소희입니다. 오늘 저는 그 기후위기 대응에 적정한 생태건축으로서의 흙건축, 그리고 최근에 다시 재조명 받고 있는 흙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흙건축이 좀 생소할 것 같아서 짧게나마 흙건축의 과거, 현재, 미래의 대표적인 건축물을 소개하는 것으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화면 사진의 1번은 예멘에 있는 시밤 도시입니다. 사막의 맨하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BC 2세기, 즉 2000년 전에 지어졌고요. 현재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현대적 흙건축물로서 미국 스탠퍼드 대학 내에 있는 명상센터입니다. 흙다짐이라는 공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흙건축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면의 사진은 이탈리아의 와스프 회사에서 3D 프린터기를 이용해서 현장 주변의 흙으로 시공한 흙건축물입니다. 우리 흙건축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흙건축물 3개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화면 속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듯이 흙건축이라 함은 이렇게 흙을 주요한 건축의 재료로 사용하여 만들어진 그런 건축물을 말하고요. 이때 흙의 기능과 역할이 발현된 것을 흙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연구를 위한 리서치 과정에서 그런 많은 탄소 배출과 그리고 폐기물을 남기는 그런 현대 건축과는 달리 이 흙건축은 생산과 사용 과정에서 친환경적이고 또한 폐기되어도 재활용이 가능한 건축 재료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GWP 배출량 비교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건축 자재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도 적고 지구 온난화에 끼치는 영향도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생산 과정에서 투입되는 내재 에너지도 굉장히 다른 건축 자재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스페인의 알람브라 궁전을 잘 아실 텐데요. 이 궁전도 흙다짐으로 만들어진 그런 흙건축물입니다. 동일한 흙다짐 공법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보다 현대적이고 산업화된 방식으로 이렇게 흙건축물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건축물은 2021년 두바이 엑스포에서 선보인 모로코 파빌리온입니다. 공장에서 흙 벽체를 사전에 제작하여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축된 흙건축물이고요. 이러한 건축 과정을 하게 되면은 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위험 요소와 환경 오염을 줄이고 시공 기간도 단축하여서 많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흙건축 사례입니다. 실내 인테리어에서도 흙건축은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요즘 아트 미장이나 자연 미장, 천연 미장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흙 미장을 이렇게 실내 벽에 마감하거나 아니면 이게 카운터 데스크나 아니면 이렇게 벽난로를 흙으로 만드는 그런 형태의 다양한 흙건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월드컵 그 대회 때 그 카타르에서는 현대가 피파 특별 전시관을 세웠는데요. 이렇게 흙을 다져서 만든 흙벽돌로 이 전시관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국내 건축에서는 이러한 흙건축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을까? 라는 것이 저의 그 질문이고요. 단순히 저는 이 질문이 흙건축이 주목받지 못하는 것 외에 아직도 우리나라 국내 건축계에서는 건축으로 인한 환경오염, 그리고 에너지 과다 사용, 자연 파괴, 그리고 폐기물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내 건축계에서도 흙건축과 같은 생태적인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나의 의문을 풀어가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원인과 영향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에 대한 몇 가지 가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흙건축의 현대적인 디자인과 산업화된 다수의 해외 시공 사례들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한 정보와 공유가 부족하다. 두 번째, 흙건축의 생태 순환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막연하게 알고 있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태 문명으로의 대전환이라는 세계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절박한 시기인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그리고 네 번째, 성장과 발달만 지향하고 풍토와 기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토착 건축, 지역 건축, 생태 건축,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흙건축이 경시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친환경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녹색 건축 인증제와 ESG 경영 평가에서 흙건축과 관련된 법규, 제도, 평가, 체계와 기준이 구비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한번 가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두 번째 원인인 흙건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막연함과 몰인지에 대해서 우선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LCA라는 정가정 환경영향평가 방법을 사용하여서 흙건축의 환경 영향력을 평가한다면 흙건축의 생태 순환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막연함이 해소되고 구체적으로 흙건축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 연구를 파악해 보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논문들을 검색해 보았으나 국내 논문에서 이런 흙건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착잡했고요. 그래서 해외 논문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논문에서도 흙건축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연구 자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용이하게 보다 많은 연구 자료에 접근하고자 이런 SLR 논문 검색이라는 방법을 하게 되었는데요. SLR 논문은 그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분야의 데이터를 양적으로 많이 데이터로 수집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검토 분석하는 방법의 연구 논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SLR 논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된 논문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이 논문을 통해서 흑건축의 연구 동향과 선행 연구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접했던 그 SLR 논문은 흑건축 5대 공법에 대한 전 생애 과정 환경평가의 SLR 논문이었습니다. 총 27건의 연구 논문이 이 논문을 통해서 접할 수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 논문은 보다 많은 45건의 그런 논문을 다룬 그래서 흑건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한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 논문의 데이터가 되었던 그 선행 연구 논문 리스트, 그러니까 참고 문헌에서 제 연구의 반영키가 되어줄 키 페이퍼를 하나 만나게 되었는데요. 흑건축과 일반 건축의 LCA 비교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실제 LCA 평가 측정을 통해서 각 범주별 평가값을 제시한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서 이 데이터의 그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각 범주별 에너지 요구량, 그 다음에 지구 기후 변화, 산성화, 미세먼지 등의 범주로 비교값을 산출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그 경량 볏짚 흙쌓기 또는 그냥 흙쌓기, 흙따진 공법으로 대표될 수 있는 흙 건축물과 그 다음에 목조 건축, 그 다음에 콘크리트 블럭 건축으로 대표될 수 있는 그러한 일반 건축을 이렇게 비교한 그런 결과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직관적으로 봐도 두 건축물에 있어서 이러한 범주의 그 산출 평가값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을 리뷰하면서 저는 제 연구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는데요. 이 논문에서 보니 이 논문에서는 LCA 기준에서 다루어야 할 그 과정 중에 폐기에 대한 자료가 미비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태 순환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폐기와 재활용에 대한 추가된 LCA 평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논문의 그 이론적 고찰 부분에서 각 나라별 공법과 LCA 평가 범위가 나왔었는데 굉장히 나라마다 상이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 분석하는 연구가 추가로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저의 연구의 그 가설을 일단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현대의 건축은 기후 위기를 유발하였고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흑건축은 지속 가능성, 생태 순환성으로 그 가치가 유의미하고 재조명받고 있지만 흑건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국내에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흑건축의 환경 영향성 평가에 대한 자료들이 제시가 된다면 이러한 흑건축에 대한 건축 관련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생길 것이고 국내에서도 흑건축의 지속 가능성이 재조명받을 것이라는 그런 연구 가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 직접 LCA 평가를 실시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단계별 건축물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전 과정을 환경 영향 범주, GWP, DOP, 그 다음에 ADP, AP, EP, POCP 이러한 범주에 맞추어서 평가하는 것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체계적인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을 하는 건데요. 산재되어 있는 그런 선행 연구 논문들을 검토 분석해서 각 평가 범주별 자료를 수집하고 이것을 동일한 기준으로 재정리하여 분석하는 연구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때에는 현행 그 녹색 건축 인증제나 건축법 기준에 부합한 평가값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분석의 비교 대조군으로 녹색 건축으로는
목조 건축, 그리고 일반적인 건축으로는 철근 콘크리트를 흙건축과 대조하는 것으로 해서 비교 분석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실시할 때 예상되어지는 연구의 문제점과 한계는 첫 번째 그 LCA 평가를 직접 실시할 경우에 이러한 그 모든 전 과정의 자료 측정과 그리고 수집하는 것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가 범주가 굉장히 많고 또한 이러한 리스트업 할 때 시간과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품별, 가정별 그 환경부와 원단위가 고정값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데이터나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제가 이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은 저 개인한테 조금 벅차고 뭐 협력해서 같이 연구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두 번째 연구 방법인 체계적인 문헌 고찰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체계적 무덤 고찰로 연구를 할 때에도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흙건축과 관련된 논문이 국내에 모두 양쪽으로 많지 않은 상황이 저에게는 좀 연구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거의 그 논문이 전무한 상황이고요. 메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양쪽으로 수집을 해야 할 터인데 그만큼의 논문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는 곤란함이 좀 예상되어지고요. 게다가 수집된 그러한 논문의 그 자료들조차도 나라마다 논문마다 이런 평가 범주와 변수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과연 이런 통합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겠구나 하는 것이 예상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제가 연구를 잘 마친다면 제 연구는 이러한 의의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여 생태 문명으로의 대전환에 적절한 건축이 절실한 지금 제가 연구를 잘할 수 있다면 이 연구를 통해서 흙건축에 대한 환경 영향력의 평가 자료가 제시될 것이고 그렇다면 국내 건축 관련자들이 흙건축에 보다 많이 주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어지며 향후 본 연구 자료가 녹색 건축 인증, 법제화, 그리고 이러한 흙건축의 시행 가이드를 마련하는 초석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흙건축이 성행할 것이고 건축으로 인한 더 이상의 생태계 파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고, 이상이 저의 발표 내용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연님께서 이제 건축에 관한 내용들을 전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슬리도를 통해서 질문들을 받고 있어요. 슬리도에서 혹시 비슷한 질문에 궁금한 점이, 나도 저 질문에 동감한다 하시면 그 우측에 좋아요 표시가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이런 점들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민주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세요. 민주님은 저희 과정에서 이제 유일한 학부생이셨던 대원님이신데요. 환경공학을 전공을 하고 이제 기후위기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면서 전공을 살려서 이상기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관련 계획을 세워보셨습니다. 네, 발표 진행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엘니뇨 라이크 현상 추세 분석을 발표하게 된 연구원정 2기 이민지 대원입니다. 엘니뇨 라이크가 조금 처음 들어서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그 엘니뇨 부근의 지역이 그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에요. 그냥 장기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다른 영향 없이 엘니뇨처럼 그 엘니뇨 라니냐 그 구역이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엘니뇨 라이크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뒤에 보시면은 배경에 제가 이 사진을 넣은 게 있는데 이게 기상청 자료인데요. 이게 2023년 7월 9일부터 2023년 7월 15일의 그 해수면 온도를 평균해서 나타낸 것인데 A구역이 아까 말씀드린 엘니뇨, 라니냐 그 구역입니다. 여기 온도가 28.4도로 평년 대비 1.1도 상승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로써 지금 점차적으로 엘니뇨가 강해지고 있음을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용한 이유는요. 그 자료를 앞서 사용한 이유는요. 제가
2023년에 올해 봄을 보면은 기온이 되게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상 기후를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서는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제 주변의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역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인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인식하고 있지만 행동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저 그냥 유난히 더운 여름이다. 아니면 가을이 없다. 그냥 그저 벚꽃이 일찍 피는 해내 벚꽃 구경 가자라는 식으로 이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기후위기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상기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가장 더운 봄을 주제로 해서 영향맵과 원인맵을 구체화했는데요. 이로써 가진 의문은 엘니뇨가 더 강해지고 제트기류가 더 약해지면은 우리나라 이상기후는 어떻게 또 달라지고 빈번해지냐에 따라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키워드는 이상기후, 기후예측, 제트기류, 엘니뇨 이 네 가지를 하였고 관련 학회는 대한민국에서는 한국기상학회, 한국기후변화학회지였고 국외저널에서는 네이처, 그리고 미국 기상학회, 그리고 AGU였는데요. 제가 이 네 가지 키워드를 다 연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키워드 중 하나인 엘니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사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 키워드를 엘니뇨로 하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의 추세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한 번 더 기후변화의 추세와 원인 고찰에 대한 논문을 읽게 되었는데요. 여기 논문에서 나온 내용은 동태평양 엘니뇨와 중태평양 엘니뇨가 발달할 때 우리나라 여름에 발생하는 날씨가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 발생한 슈퍼 엘니뇨는 동태평양 엘니뇨인지 중태평양 엘니뇨인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동태평양 엘니뇨와 중태평양 엘니뇨의 차이점은요. 태평양을 보시면은 동쪽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동태평양 엘니뇨고요. 그 중, 그 태평양의 중간에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중태평양 엘니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슈퍼 엘니뇨가 어떤 그 동태평양 엘니뇨인지 중태평양 엘니뇨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반도 기후와 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서 이 논문을 선택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또 방법론이나 선행연구 그리고 이론적 근거가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논문이라서 읽으면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니뇨 범위를 변경하고 그리고 확장하고 축소를 하여 인자를 새롭게 정의했고요. 그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의 엘니뇨를 정의하고 그 영향지수를 계산했습니다. 영향지수가 클수록 한반도 기후 상관 분석이 더 관련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진 의문은요.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중태평양 엘니뇨가 우세해질지 아니면 동태평양 엘니뇨가 우세해질지 궁금증이 생겨서 다음과 같은 논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시미시스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미래 엘니뇨 다양성을 변화를 본 논문인데요. 이 논문 결과는 중태평양 엘니뇨 현상이 동태평양 엘니뇨에 비해서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동태평양 엘니뇨 현상의 진폭이 더 증가하게 되고 극단적으로 강한 동태평양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오다가 지구온난화에 의한 엔소 변동성 및 강도 추세 분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엘니뇨는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무역풍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엘니뇨입니다. 엘니뇨에서 제가 엔소 변동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엔소는 쉽게 설명하자면 무역풍이 강해지고 약해지는 것을 또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로써 대기와 해류 순환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것을 엘니뇨 남방 진동이라고 하고 그게 엔소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구온난화에 의한 엔소 변동성 및 강도 추세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제가 학에 인턴십을 갔다 오고 난 뒤로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난 뒤로 좀 여기 주제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현 기후 모델의 성능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엘니뇨나 라니냐 현상수가 현재까지 65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도 엘니뇨, 라니냐가
강해지고 또 빈번해지는 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강해지고 빈번해지는 것이 자연 변동성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서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과학자들 역시도 지구온난화와 엔소 변동성과를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려면 이 주제가 엄청 큰 메리트고 좋은 주제이긴 하나, 제가 아직 연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제가 한다면 너무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주제를 낮춰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지구 온난화의 영향 하에 엘니뇨 라이크의 강수량 및 빈도 추세 분석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주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엘니뇨 라이크 빈도수가 얼마큼 증가할까이고요. 연구 가설은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해짐에 따라서 엘니뇨 라이크가 더 눈에 띄게 더 자주 발생할 것이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행 연구에서는 그 지구온난화와 엔소 변동성 관계를 연구하는 논문을 알기 위해서 각각 찾아보았고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 나타난 내용은요. 20세기와 21세기를 비교해서 IPCC 6차 보고서의 4개 배출 시나리오에 따른 엔소 변동성의 증가함을 확인한 논문이고요. 여기 있는 왼쪽 논문 같은 경우는 내부 변동성과 외부 강제 요인이 엔소의 장기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논문입니다. 오른쪽 논문 같은 경우는 그 과거 산업혁명 대비 지금 증가한 이산화탄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산화탄소를 4배가 배출되었다고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지금 온난화된 기후와 이 엔소 특성이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고 예측이 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조사한 그런 논문입니다. 마지막 이 논문은요, 1960년대부터 엘니뇨, 라니냐 현상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내부 변동성도 있지만 온실온난화와 관련해서 엔소 증폭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그 더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포항공과대학교에서 학예 인턴십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교수님 말씀 듣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이때 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연구는 심미픽스 SSB245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북극 해빙이 아이스 프리 상태일 때, 북극 해빙이 많이 녹은 상태일 때를 뜻합니다. 이때 엘니뇨 부근에 일일 최대 강수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발생함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태평양의 가운데 쪽에 쭉 일자로 이렇게 너무 더 진해진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현상이 바로 엘니뇨 라이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2020년부터 2100년까지 엘니뇨 라이크 현상이 얼마나 더 자주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를 조사해 보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데이터 및 방법론을 설명하기 전에 이 SSP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P는 공통사회 경제 경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IPCC 6차 보고서에서 새롭게 나타낸 시나리오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SSP 126, SSP 445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 SSP 126 같은 경우는 그 온실가스 저배출 경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점차 올라가시면은 SSP 585를 볼 수 있잖아요. 이건 온실가스를 제어 안 하고 개발을 막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고배출 경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 및 방법론을 2020년부터 2100년까지를 미래 자료로 보고 1951년에서 2014년의 과거 자료로 해서 어렉스 원데이 자료를 구할 것이고요. 심미픽스의 40개 모델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 SSP126, 245, SSP370, SSP585 저배출에서 고배출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그런 해당하는 자료를 사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아볼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에 비해서 미래에 얼마큼 강수량이 증가할 것인지 아니면 감소할 것인지를 알아보려면은 미래에서 현재를 빼는 그런 아노말리, 그런 차이를 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서 2100년까지의 평균, 그리고 10년 단위의 평균, 연별로의 평균을 구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모델이 불확실성이 크고 성능이 낮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모델, 심립식스의 40개 모델을 모두 다 평균을 구해요. 그게 바로 다중 모델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월별 ERST를 구할 건데요. 이게 월별 해수면
온도를 구하는 거예요. 니뇨 3.4 구역에서 해수면 온도를 구할 것인데, 이 해수면 온도를 왜 알아야 되냐면은, 이게 해수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 비가 더 많이 와요. 그래서 강수량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해수면이 증가했는데 그에 따라서 강수량이 같이 증가했다 하면은 이게 자연 변동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SST가 증가한 것보다 강수량이 더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게 지구온난화에 의한 것이구나를 알 수 있어서 이 자료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검증 방법으로 부트스트랩 테스트를 이용할 것입니다. 예상되는 결과는 지구온난화가 계속 증가하면은 엘니뇨 라이크가 더 많이 발생하고 향후 추세도 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트스트랩 테스트를 통해서 SST 지수의 모델 변동성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엘니뇨 추세뿐만 아니라 이거 엘니뇨 라이크 이런 걸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엔소 추세도 또 예측하는데 큰 영향을 중요한 연구 결과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연구 한계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다시피 모델의 성능이 떨어져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자연 변동성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엘니뇨 라니냐 구역 같은 경우는 넓은 그 태평양 구역이다 보니까 그 구역의 세세한 부분을 저희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지적인 요소가 반영이 안 됐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이 연구의 중요성은 앞서 여러 번 말했다시피 지구온난화와 엘니뇨 라이크 관계를 정확하게 규명을 할 수 있고, 지구온난화가 엘니뇨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엘니뇨와 라니냐 이렇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나라나 또 다른 지역의 그 기상이변을 어떻게 끼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사전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또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지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세 분의 발표가 마무리가 되어서 약간 Q&A를 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살짝 시간이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Q&A를 9시까지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에서 먼저 이제 제가 올라온 질문들이 이제 세 분에 대한 것인데, 먼저 지은님 순서대로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지은님께서 보시고 바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그린워싱이 어떤 것인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 PPT에도 넣었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지나갔었는데 혹시 지금 제 화면 잠깐 공유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캐나다의 그 테라초이스라고 하는 환경 컨설팅 하는 곳에서 이제 그린워싱에 관해서 7가지 정의를 내려주었는데 이제 그런 이런 단순하게 뭔가 과대 광고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증거가 불충분하다거나 아니면 뭔가 의미를 모호하게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마크를 그런 거짓으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총 7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본인이 하고 있는 환경 영향에 비해서 뭔가 허위나 과장으로 그런 것들을 그 뭔가 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린워싱이라고 보통 칭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다시 그 슬리도를 혹시 그리고 그 MBA 과정을 하고 있는데 해당 연구는 제가 실제로 수행을 할 예정이고요. 아직은 뭐 해보다가 엎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해볼 예정이고 그 밑에랑 같이 답변을 좀 연결해서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ESG에 대해서 연구의 방식으로 풀고자 했던 이유랑 연구를 실제로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는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MBA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업무랑 학업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어서 좀 더 뭔가 이거를 연구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연구적으로 좀 더 풀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뭔가 ESG 자체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받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상 연구가 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어서 이제 연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약간 설문조사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설문을 하거나, 그런 소비자들의 그런 의견을 듣는 것도 저한테 업무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뭔가 그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지금 현재 그런 ESG에도 연구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이렇게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은님 질문은 이 정도로 맞추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소윤님 질문에 소윤님이 이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 흑건축이 국내에는 적용된 사례가 없나요? 이것부터 이제 연속으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의 답을 들으시다가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추가적으로 슬리도에다 남겨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후건축의 국내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볼 때 그냥 개인 주택은 아마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공공기관에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후건축물은 그 인제에 가면 평화생명동산이 있습니다. 승려산 선생님께서 예, 설계하신 그런 건축물이 있고요. 그리고 아산에 가면 춘무 이순신 기념관 안에 그 흙 다짐으로 되어진 건축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에 가면 홍성에 이응로 미술관이 있는데 그 이응로 그 생가 옆에 있는 그 기념관이 흙다짐으로 만들어진 그런 흙건축물입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흙건축물이 국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양 그 연수원도 동양 시멘트 연수원도 흙건축으로 만들어진 그런 건축물이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의 흙건축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국내 사례들을 직접 가보시고자 한다면 금방 말씀드린 그런 공공기관에서 지은 그러한 건축물들을 가보시면 될 터 있고요. 어, 시공비를 말씀하셨는데, 이 시공비하고 관련해서는, 그 모든 자본사회에서의 그러한 그 비용은 수요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그만큼 이제는 그 비용이 그만큼 다운이 되는데요. 아직은 흑건축이 제가 주목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다른 건축에 비해서는 그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건축에 비한다면 시공비가 많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1.3배에서 1.5배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건축의 내구성은 아마 밑에 있는 그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과 관련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우리 그 현대건축은 높이 그리고 깊게 그리고 넓게 짓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그 현대건축의 지향점은 물론 인구의 증가와 또한 그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에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요번 연구에서 는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그 생태 문명으로서의 전환과 그다음에 지금의 우리의 물질 문명으로서 인해서 발생한 이러한 환경 오염 그리고 그로 인한 기후 위기 등과 관련해서 우리가 건축에 관련한 우리의 그러한 자세들에 대한 고민을 흙건축에서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높은 건물을 짓는 또한 고층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 흙건축이 가능하지 않아서라기보담도 흙건축이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생태적인 그러한 철학에서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만들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리장성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스페인의 알람블라 궁전 그리고 이란에 있는 모스크들을 봤을 때 모두 흙건축물로 만들어진 것들인데 그리고 아까 그 시밤의 경우도 그렇고 보통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더 높은 높이 뭐 보통 우리가 층수로 따진다면 10층에서 20층 정도의 건물 흙건축물들은 다 존재하고 있고요.
현재 가장 높은 흑건축 물로는 그러니까는 이란에 있는 모스크 탑인데 그 타워도 53m인가 인 걸로 기록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건축 물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제 지을 수 있고, 다만 저는 아까 제 슬라이드에서 그 현대적인 그리고 고발전한 그런 고도의 기술에 조금 라이트한 그런 그러니까 라이트한 테크, 우리가 보통 적정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단순화된 그러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 흑건축에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고층 건물이 필요한 경우 지금 현대 건축의 발달한 철근 콘크리트와 같이 콜라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러한 시도들이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철근 콘크리트로 기둥볼을 만들고 나머지 벽체들 그리고 바닥 이런 것들은 모두 흙으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건축들이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콜라보를 한다면 그러한 한계라고 생각하신 그 부분들을 극복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그리고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한옥도, 예, 한옥은 그 나무를 가지고 기둥과 볼을 만들고 그다음에 바닥과 벽을 흙으로 마무리한, 그래서 흙건축과 목조건축이 콜라보된 그러한 친환경적인 건축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답하지 못한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네, 손님, 근데 지금 시간이 살짝 부족해서 네, 그 지금 정도로 답을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이제 소유님 질문 주신 게 연장선이 이제 두 질문이 남았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저희가 이제 이 행사 끝나고 이제 메일로 녹화 영상을 드릴 거예요. 그때 좀 텍스트로 전달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민주님 질문 두 개 마무리하고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엔소 증가가 의미하는 바는요. 그 엔소가 엘니뇨와 라니냐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엔소가 증가한다는 것은 엘니뇨와 라니냐가 이렇게 바뀌는 게 좀 더 자주 증가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엘니뇨, 라니냐가 지구의 열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게 또 증가하게 되면은 엘니뇨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여름에는 또 태풍이 많아져요. 태풍이 많아지고 비가 많아지고 아니면은 지금 장마가 장기간 되고 있잖아요. 이렇듯이 이런 현상임을 알 수 있고요. 라니냐가 또 되면은 그 겨울이 엄청 추워진 한파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을 가뭄이 일어난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엔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더 예측을 할 수 있으면은 이번에 내년에는 지금 우리가 엘니뇨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 그, 뭐 물이 잘 통하게 좀 더 물 순환이 잘 되게 도시에 그 불수투, 불수, 그 불투, 물이 잘 통과가 안 되니까 좀 더 잘 통과되게끔 우리가 좀 더 바꾸자라는 식으로 좀 더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엔소를 예측을 한다면은 좀 더 예측을 잘하고 하면은 이제 그 잘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 기후가 안 올 순 없지만 거기에 받는 피해를 좀 더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엔소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슈퍼 엘니뇨라고 불릴 만큼 지금 지구온난화 엘니뇨가 지금 강해졌잖아요. 지금도 거의 강한 엘니뇨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탄소 감축을 하면은 돌아오면 좋겠지만 저희가 대기에 배출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는 100년 정도 이상을 머물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탄소 배출을 0으로 한다고 해도 다시 그 엘니뇨가 라니냐 그 현상이 예전처럼 돌아올 수는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강한 엘니뇨, 강한 라니냐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아무리 탄소 배출을 0으로 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대답은 끝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이 조금 걸리는데 그렇군요. 그런 뒷이야기가 있었군요. 네. 우선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렇게 이제 세 분의 대원분들이 정말 각기 다르죠. 저희가 기후위기라는 주제로 모였지만 너무너무 다른 주제로 되게 재밌는 16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뒷부분 뒤에서 이제 더 재밌는 내용의 혜성님과 태희님이 발표를 진행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태희님까지 발표하고 이제 지금처럼 Q&A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지금 같은 슬리도 링크 활용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혜성님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그 장편 애니메이션을 시나리오를 만들고 계시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녹여낼까 고민하시다가 연구원정에 이제 참여하게 되셨고,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해주시려고 합니다. 네, 발표 진행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위기 연구원정 2기 이혜성입니다. 저의 연구 제목은 기후위기 시나리오에 관한 영화 스크린 속 생태 경험과 방향성이고요. 저는 사실 한국 영화 아카데미에서 지금 장편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를 개발 중인데 기후위기 생활관을 이제 아무래도 소재로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 교수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기후위기로 어떻게 세상이 멸망을 하는지에 대한 설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질문을 받아서 그 고민이 연구 원정을 진행하면서 풀리지 않을까 하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고민들을 이제 점점 발전을 시켜가면서 재난 영화들을 분석을 하게 되보니 그 재난 영화들의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거기서 나온 문제 의식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오랜 시간 다양한 기후 세계관을 탐구해 왔는데요. 특히 영화 산업의 VFX 기술 발전으로 기후 세계관을 재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정교해졌지만, 그럴수록 가열되는 자극, 오락 중심의 기후 재난 영화가 재난의 신미화라는 비판이 따라올 수도 있고, 실제로 직면해야 할 기후 위기에도 무감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가 세계적인 공통 과제가 되고 있는 지금, 관객이 다양한 주체가 될 수 있는 영화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연재해가 무자비한 공포와 호소로만 기능하지 않고 현 세대가 느끼는 무력감을 생태 경험으로 연결하는 영화적 시도를 통해서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자세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가장 큰 문제의식은 서사 구조 등이 있었는데요. 인간과 자연이 대립하는 기후 세계관 속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 하는 서사 구조, 그리고 공포 효과에 치중되는 그 VFX 기술,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 기후 위기를 직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들이 지금 어떻게 관객에게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 영화들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영화들인데요. 투모로우와 지오스톰 등 재난 영화가 원래 공포 장르로서 유명했던 영화들이 재난 장르로도 따로 이제 분리가 되면서 많은 패턴들이 생겼어요. 일단 먼저 기후 변화가 생기고 자연재해가 몰려옵니다. 인류의 위기가 생기고 가족 혹은 개인의 한 명이 희생을 하게 되고 그 한 명은 영웅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식의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혹은 아니면 에코파시즘을 가진 빌런이나 주인공을 대척점을 가진 인물들이 선택적으로 인구 감축을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인류의 위기가 다가와서 가족 혹은 또 개인이 행동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무찔러서 영웅이 되는 어떤 영웅적인 서사들이 많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과 또 대비되는 느낌의 애니메이션으로는 인간과 동물, 자연을 이제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나우시카와 모노노케 히메도 있고요. 날씨의 아이나 똑똑똑은 비교적 최근 나온 영화인데, 이것 또한 약간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가족과 세상, 혹은 멸망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을 좀 극단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뭔가 약간 그것에 대한 것이 좀 당연하게 그것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세워지는 그런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연 기후 위기를 직면하는데 공포감 외에는 어떤 거에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요. 비교적 최근 것 중에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했다고 생각하는 영화인 아바타는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연과 자연이 연결되는 자연과 인간과 생물들이 연결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아바타가 있습니다. 근데 아바타 같은 경우는 VFX 스튜디오를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고 되게 큰 블록버스터급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만들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영화를 에코 시네마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논문들을 주로 찾아보게 되었고 제가 나름대로 내린 연구 가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화 내 인간 중심의 서사를 넘어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생태 경험을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 기후 위기에 대응에 대한 긍정적 자세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의 연구 방법은 슬로우 시네마 제작 기법의 시도, 와이드, 롱테이크 기법을 통한 관찰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롱테이크라고 하면은 좀 길게 찍고 어, 오랫동안 그 장면을 촬영하는 기법을 얘기를 하는데요. 미디어를 소비하는 패턴이 점점 콤팩트해지고 OTT가 발전하면서 짧아지고 자극적으로 되는 것 또한 인간이 시간적 흐름을 견디고 인내하는 기능을 좀 약화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후위기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슬로우 시네마 기법은 영화의 다양성을 되찾고 인간의 본래 시간을 되찾는 경험이 될 것이고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서 지루함이 아니라 치유의 시간과 여백을 느끼고 지구의 감각을 탐구하는 시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의식적 서사와 생태 경험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가족 서사와 가족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데는 작용하지만 기후위기 앞에서 가족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사실 너무 극단적이고 과학한 설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인, 특히 가장의 희생이 강요되면서 기저에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연결고리에는 약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지양을 하고 생태 환경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그 속에서 타인 혹은 또한 다양한 생태 속 주체가 돼서 입체적인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제가 개발하고 있는 시나리오에서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해볼 예정입니다. 옆에서 보시면은 지금 옆에 되게 유명한 그 양자경의 멀티버스 영화가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돌이 돼보는 어떤 주체적인 변화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도 어떤 사고하거나 고등생물이 아니더라도 이런 주체가 돌이 되거나 뭐 다른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주체적인 영화적으로 될 수 있는 여러 시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실험 결과는 제가 개발 중인 장편 애니메이션 시나리오가 지금 실제로 지원 사업을 목표로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제작을 하게 되면 국내 영화 상영관과 국내외 영화제에 출품을 하게 될 것이고 다양한 의미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대상인 대중과 GV를 통해서 관객의 반응 또한 확인은 가능한데요. 앞으로 대중이 영화를 소비하는 가치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의 결과가 조금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인기 장르는 보통 스트레스 해소, 영화를 사실 되게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보러 가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라서, 현실에서 실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대리만족, 블록버스터급 VFX 세계관 등 장점이 명확한 영화들을 보려고 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대중한테 유의미한 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에코시네마 장르를 어떻게 보면 사업적 측면에서도 어떻게 극복할지가 사실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과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가진 상상력을 방향성 없이 휘두르는 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윤리적으로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는 창의적인 연구와 방법의 필요성을 늘 느끼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영화가 기후위기와 자연재해를 다룰 때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공고히 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망 안에 있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면서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긍정적 시각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제 시나리오를 통해서 연구를 발전시켜 보려 합니다. 해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멋지게 혜성님이 연구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잘 풀어주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태희님께서 연구 계획서 공유해 주실게요. 저희 태희님은 미술이론을 전공하고 공공예술 프로젝트 기획자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기후위기 시대에 예술계가 가지고 가야 하는 그 위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이야기를 전해 주실 텐데요. 네, 마지막인 만큼 잘 들어주시고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제가 줌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연구원정 2기에 참여하게 된 박태인이라고 하고요. 제 연구 계획서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일단 거창하게 소개해 주셨지만 사실 참여한 여러 프로젝트에서 기획자라고 불릴 만한 롤을 담당하지는 못했고 연구원으로서 거기서도 일을 하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경험이 나이오트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동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 연구라고 하는 것을 조명했다기보다 생각을 어떻게 하면 혹은 경험을 어떻게 하면 좀 정리하고 내 걸로 가지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이오트 들어가게 됐고 그렇게 해서 16주 동안의 과정을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이모지로 나눠봤습니다. 처음에 멘붕이 왔다가 좀 겁을 먹었다가 이제는 좀 깨달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좀 형성해봤고요. 첫 번째로 이제 나이오트 측에서 해당했던 처음 주차의 질문이 이제 있었고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 제가 답을 하면서 1주차에서 3주차 정도 과정을 보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문제에 접근하게 된 이유는 소개해 주신 바처럼 제로의 예술이라고 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되면서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된 것과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가 위치하고 있는 광주에서 청년 문화 잡지에 기고를 해당 관련 주제로 기고를 하게 된 적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현장에 있는 다른 기획자분들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기관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기후위기나 이런 것에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왜 실천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 앞서 발표해 주셨던 분들이 아마 보여주셨겠지만 원인 맵과 영향 맵이라는 것을 저희가 설정하게 됐고 저는 여기서 이런 예술로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되게 막연한 질문에서 조금씩 제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질문으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 했던 경험들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경험들을 연구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게 진짜 내가 경험했던 건데 이 부분이 맞아? 라고 하는 식의 어떤 기각 프로세스를 돌리게 되고 이걸 하면서 조금 더 뾰족한 상태로 생각을 고려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과정이 겹치게 되면서 미술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기후 위기에 꼭 대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술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취사 선택의 과정 혹은 시각적인 장르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한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게 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행연구 문단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찾았던 이제 몇 가지 키워드들과 논문들이 있었고요. 빠르게 좀 넘어가면 이제 선행연구 문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논문을 찾아가면서 좀 몇 가지 오류들을 범하게 되고 그 부분에서 좀 정확히 깨달으면서 연구 계획서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 제가 생각했던 이 주제에 관련해서 되게 막연하게 생각한 부분도 제가 있었고 키워드가 굉장히 좀 이질적이라고 생각이 지금도 되는데 그 두 가지 키워드를 동시에 넣으면서 리서칭을 하는 게 논문이 굉장히 관련되지 않은 것부터 굉장히 딴 얘기를 하는 논문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범하게 된 오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떤 문제 X에서 Y로 가는 과정의 어떤 경로에 대한 리서치가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별표를 제가 매기게 되면서 이런 게 좀 나랑 비슷한 결의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어떤 오류라고 하면 오류고 미궁에 빠졌다고 하면 미궁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동향이나 이런 게 없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좀 있었던 과정에서 나이오트에 제공해주는 멘토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면서 선행 연구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설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 기능하고 이것들을 토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식의 어떤 사고 전환이 좀 있었고 이 부분이 제가 연구에 대한 맥락이나 사고 방식을 좀 배우게 되면서 가지게 된 생각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생각해 봤을 때 이전에 해왔던 논문들과 어떤 스타트 페이퍼, 키 페이퍼를 새로 잡게 됐었고 이것을 구조화한 다음에 제가 선행 연구 문단을 키 페이퍼를 기반으로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느꼈던 부분에서도 ESG 경영이 굉장히 예술 문화예술 기관에서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 환경적인 부분은 약한 추세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후 위기라는 것을 무실 기관에서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에서 그렇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까 이런 식의 논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점도 저한테는 되게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행연구 문단을 다음과 같이 작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연구계획서를 제가 쓰게 됐는데 제목은 기후위기 속 문화예술 기관으로 살아남기라고 하는 걸로 지정하고 가설로는 제가 정리했던 내용이 이제 인류세 담론이나 이런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인 전반도가 관심도가 굉장히 상승하는 거에 반면에서 문화예술 기관에서는 어떤 이런 거에 대응이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이벤트 형식으로밖에 이해하지 않는다라면 그 원인이나 이유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형태로 어떻게 이끌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것을 이제 연구적인 걸로 풀어내자면 가설의 변수가 다음과 같은 어떤 최종권자의 결정 의사 과정이나 경향에 따라서 바뀔 것이다. 혹은 트렌드로서 환경을 고려하거나 어떤 인류세에 편승하려고 하는 어떤 미술 기관 내의 어떤 그린워싱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이 자체를 신경 쓰지 않는 문화예술 기관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이벤트적으로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제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부분이 탈락되거나 누락되는 어떤 지점이 문제적으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 2023년 광주 비엔날레 사례를 좀 분석해 보고 싶기는 한데 이거에 대해서 연구 방법이 제가 지금 뭐 찾아본 바로는 인터뷰에 대한 내용을 통한 질적 연구 이 부분이 가장 많은데 이걸 왜냐하면 뭐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좀 없기 때문에 과연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유드리고 싶었던 것이 제가 이제 라이오트 측에서 제공해주신 멘토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내용인데 제가 매번 힘이 들 때마다 메일을 보면서 이제 용기를 얻는 문구인데요. 굉장히 미궁에 계속 빠지고 있다가 다시 찾아오는 걸 반복하는 일을 제가 16주차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제가 기후위기였고 인류세였고 ESG 경영이었다가 이게 혹은 다 같은 맥락으로 제가 읽었다가 지금 광주 비엔날레라고 어떤 사례로 갔고 거기서 또 다시 기획자 한 명 한 명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궁에 빠지더라도 즐겁게 헤쳐나오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글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의 뭔가 발전 가능성 이런 거를 저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이 부분을 좀 공유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정말 여러 번 모든 분들이 다 미용에 빠졌다가 힘들어했다가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좋은 논문을 발견했어요 하고 나타나시고 하고 했는데 그 과정들을 태희님께서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몇 가지 질문들이 올라온 게 있어서 혜성님부터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래 있던 게 맨 위로 올랐고 그 전에 이제 두 분의 PT를 못 들었는데 혹시 추후 공유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최종 보고회 녹화본을 이제 신청해주셨을 때 작성해주신 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내일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혜성님 먼저. 네, 질문. 네. 네. 어, 맞아요. 저는 영화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항상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제 막연하게 생각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고 저한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예술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소재를 그냥 소재로서 소비하는 게 정말 저한테는 그거에 대한 게 이제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 저한테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영화나 창작물 같은 경우는 한번 손을 떠나고 어떤 고민의 흔적을 충분히 거치지 않으면 손을 떠난 뒤에 정말 그다음부터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여러 해석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것도 이제 열어두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느꼈던 거는 이게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이랑도 굉장히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뭔가 저희가 어떤 다 같이 연구대원분들이랑 어떤 고민들을 고민을 할 때 뭔가 넓은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헤매고 있었지만 점점 축약시켜 가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서로 격려를 하면서 만들어갔던 것들이 정말 스토리를 만드는 것, 창작을 하는 거랑 되게 많이 닮아 있었고, 사실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 과정들을 제가 되게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던 거는 정말 격려를 많이 받았고, 코치님, 멘토님, 회원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이 16주 동안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음. 감동하셨죠? 그리고,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스러운 현장이네요. 네, 이제 혜성님이 공유해 주시는 때 이제 질문이 더 올라왔는데, 네, 태희님에게 관련된 질문이고, 네, 태희님이 먼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목감기 때문에 살짝 목이 좀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일단 연구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이 제 연구 과정을 통해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거나 기획을 해보진 않아서 비슷한 주제로 제가 제 화면을 잠깐 공유해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전혀 다른 주제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광주에 위치하고 있는 이 다림이라고 하는 대학공간에서 큐레토리얼 레지던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뭔가 제 이름으로 기획을 해봤던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팀을 해가지고 그 당시 제 동료인 친구 이름이 보경이어서 보하고 제 이름 해서 태 해가지고 보태라고 해가지고 이 아카이빙 자료를 레지던시 자료를 제가 해서 한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자료를 보면 이제 어 사회인류학자로서 큐레이터라고 저희 명명이 됐는데요. 뭘 했냐면 광주 시내에 있는 택시 운전사들을 인터뷰해서 이 택시 운전사들의 인터뷰 내용을 어떤 카테고라이징해서 이걸 전시하는 형태로
인터뷰 집을 계속 돌리고 사진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그런 어떤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다음 해에 똑같은 기관에서 현대미술 관계 읽기라고 하는 것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스터디 그룹을 하는 건데 어, 생업에 치이면서 이제 살다 보니 좀 잊었지만 큐레이터라고 하는 어떤 기획자 롤이 뭔가 어떤 지식들을 계속 쌓다 보면 이 지식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걸로 결국 기획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문제라는 게 있을 때 이거를 논문화하느냐, 혹은 전시화하느냐, 혹은 작품화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트를 하면서 좀 느껴서 다만 이제 논문과 학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전시와 작품에서는 어떤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뇌절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조금 차이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또 무슨 질문이 하나 더 있었나요? 어, 어, 네, 광주 비엔날레 사례는 제가 16년도 광주 비엔날레 때 이제 테크니션, 이제 전시 설치를 하는 것에 인턴십을 들어가게 됐었고, 그 이후에는 광주 비엔날레를 관람자로만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때 16년도 때 제8기후대라고 해서 이미 예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8기후대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환경에 대한 용어고, 저희가 자연 환경 분야에서는 제7기후대까지가 있는데, 제8기후대라는 걸 새로 설정해서 이게 인류세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등장하던 시기였고요, 2016년도가. 그 이후부터 광주 비엔날레는 지속적으로 뭔가 가벽이 없는 전시라든지, 뭐, 천을 사용해서 구획을 구분한다거나, 혹은 이제, 어, 뭐, 시트지를 쓰지 않고 페인트로 쓴다거나 하는 식으로 뭔가 여러 사례들을 조금씩은 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주제 자체가 뭐 물이나 자연물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그 전체 자체의 전시가 거대한 그린워싱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또 있기도 하고 여러 맥락에서 읽을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단순히 한 비엔날레로 보는 것보다는 몇 년도의 비엔날레가 쌓였을 때 가능한 연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세 개인 거. 네, 감사합니다. 응원 받아서 저도 열심히 변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멘토와 관련된 질문이 올라와서 그건 이제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연구원장 과정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주차별로 미션을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주차별로 미션이 나가면 그 미션을 직접 수행해 오셔서 세미나에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렇게 이제 16주 동안 대원분들이 미션을 가지고 오신 걸 공유하는 세미나를 진행을 하다가 이제 14주차쯤에 연구계획서 초안을 완성을 하시면 그 초안의 주제에 따라서 그 주제에 조금 핏한 연구자분들과 매칭을 해가지고 1대1 멘토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연구계획서를 수정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고 멘토링은 이제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교육 문제, 이제 그 공공 문제 영역에서도 역시나 똑같이 진행이 되고 좀 일정상의 좀 조정은 있겠지만 저희 과정 안에서 멘토링이 계속 진행되기보다는 마지막에 연구계획서 초안을 완성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게 연구적으로 어떤 좀 보완이 필요한지 한번 더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마지막에 또 하나 보면 저희가 지금 연구원정 같은 경우는 일정상 1년에 이제 4번을 모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10월 시작하는 이제 9월에 홍보가 들어가서 10월 시작하는 연구원정을 모집할 예정이고 저희 사이트에서 이제 신청이 가능하신데 알람 신청이 미리 가능하신데 클로징 때 그 부분은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발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로징 세션을 하윤상 코치님께서 좀 진행을 해주실게요.
네, 잘 보이실까요? 네, 저희 클로징 세션을 하기에 앞서서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마무리 설문을 잠시 클로징 전에 잠깐 진행을 하려고 해서 저희가 이번 최종 보고에 들어오시면서 어떠셨는지,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만족하신지 이런 것들 약간 한 2분 정도만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잠깐만 설문 진행을 해주시면은 마지막으로 마무리 클로징 세션과 함께 이제 어떻게 프로그램들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 링크들 확인하셔서 잠시만 설문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신 것 같으면 저희가 마지막 클로징 세션으로 저희가 왜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됐고 또 저희의 활동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 2기 대원분들은 총 16개의 미션을 수행을 하셨고요.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논문을 하나하나 그 어려운 글자들을 논문을 하나하나 읽었고 그다음에 매주 90분씩 저녁마다 시간을 내셔가지고 16번의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을 했고 실제로 저희가 함께 오프라인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까지 진행을 하면서 연구 계획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 발표 때 보신 것처럼 사실 이제 굉장히 좀 난해한 논문들을 읽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관련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연구 계획서를 만들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안 그래도 바쁜 상황들과 일정들 속에서 사실 이런 활동들을 왜 할까에 대해서 이제 사실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또 비슷한 고민들을 하시기도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먼저는 이제 그 연구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저희는 단체인데요. 저희가 특별히 이제 연구라는 걸 정의를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문제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실제 그 대안을 수행을 하고 또 수행된 대안으로부터 이제 또 다른 문제들을 발견을 해서 하는 그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또 대안을 만들어내는 어떤 문제 해결의 과정에 연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알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집중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후위기 또한 이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기후위기 자체를 종식시키는 것은 정말 어떤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들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각자의 현장과 상황들에서 그다음에 각자의 레벨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그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저희가 이 그림은 사실은 이제 보통 연구자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는 그림인데요. 연구가 무엇인가라고 하게 될 때 여기 나와 있는 부분처럼 사실은 지금까지의 지식이 여기 있는 원의 지식이라면은 문제 해결책이 원 바깥에 있는 점, 저 별과 같은 곳이라면은 그 별을 향해서 사실 지식 하나하나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연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 해결책까지 다다르기 위해서 점 하나하나를 찍어 나가는 것이 사실 연구인 건데 이에 대해서 특히나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정말 해결책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가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서 이제 점을 찍어 나가는 방법들을 배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대학원들이 있고 연구소들이 있지만 연구소들과 대학원들 넘어서 정말로 이제 일반인들 개개인들 한 명 한 명 그다음에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방향성을 가지고서 그 연구들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그 대안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저희는 이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실 저희가 보통은 연구를 한다 그러면 대학원을 사실 가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대학원을 가게 될 때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때 내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학원에 가야겠지라고 하면은 사실은 꼽을 수 있는 대학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환경대학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행정대학원일 수도 있고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알게 되는 거는 그 대학원에 있는 지식만 얻는다고 해서 과연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다 얻었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거기서는 물음표가 뜨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거죠.
왜냐하면 대학원들은 학과별로 분류가 돼 있고 또 학과 내에서는 어떤 제한된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들만으로 봤을 때 기후위기라는 주제에 맞는 연구들을 하거나 그런 연구자를 성장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대학원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이 급변하는 상황과 그다음 기후위기라는 문제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종류의 지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저희는 단순히 어떤 학과의 지식들을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 과정들이 아니라 연구를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원하는 이제 주제에 관한 그런 원하는 지식들을 습득을 해서 그 지식들을 토대로 자신만의 연구를 해나가실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의 그 최종 발표에서도 보셨다시피 흑건축에서부터 정말 어떤 영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같은 팀으로 들어가면서 서로가 각자 다른 논문들을 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같은 그 단계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정말 연구 계획서를 만들었고 저희는 이 분들이 앞으로 연구까지 이어져 가지고 이 연구들을 통해서 실제로 기후위기 해결에 기여하는 연구들, 그다음 어떤 실천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이러한 방식들로 저희가 관련된 이제 단계들을 만들어서 내용들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연구 탐사대라는 이름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그 그림에서 마치 정말 그 별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과 같이 정말로 내가 그 별에 도달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다음에 이제 어떤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만 되어 있으면은 그로 인해서 필요한 연구들과 연구 방법들, 그다음에 내용들을 도와드리면서 그 별에 도달하기까지의 점들을 함께 찍어 나가는 과정으로서 저희는 연구 탐사대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그 과정으로서 진행되는 것이 연구 원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냥 가능한 연구,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위성과 같이 어떤 행성을 맴도는 위성과 같이 정말 이제 실현 가능한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해야 될까? 오늘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연구 계획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럼 지금 당장 연구를 하기 쉽지 않은 주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걸 각자가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분들이 그것을 연구할 만한 역량을 쌓아서 기어이 그 연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처럼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주제가 무엇이고 그 주제에 맞춰서 이제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들을 저희가 돕고 함께 연구를 해 나가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는 먼저 지금 이 연구 원정 과정은 연구 설계, 그러니까 연구 계획을 만드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프로그램들을 작성을 했고요. 내년 중에는 이걸 실제로 연구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현재 개발 중이고 내년 중에 서비스가 될 예정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타나게 된 그 연구 결과물들을 이제 대중들과 또 이제 현장과 공유를 하게 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진행을 한 거는 이제 런치라고 하게 된 실습형 연구 훈련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앞서 계속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이제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매주 차마다 이제 미션들을 저희가 부여를 해드리면은 그 미션들을 따라서 이제 주차별로 내용들을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그에 맞춰서 이제 자신의 연구들이 체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의 결과로 사실 지금 오늘 대원분들이 이제 그 연구 계획서를 발표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총 6개 트랙에 이제 그 6주짜리 과정으로서 36주 과정이 진행됐는데 사실 이번에 연구 기후위기 2기 분들은 이제 그 16주간의 그런 집중 과정을 이제 수행을 하신 분들이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원래는 6개 트랙 36주 과정.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저희가 모집을 하는 연구원장 기후위기의 경우에는 이제 24주 과정으로서 이 모든 트랙들을 수행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확장 개편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연구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이제 오늘 많이 보셨다시피 영향맵, 원인맵 등과 같은 그런 매핑을 하면서 나의 연구 주제를 찾고 그 연구 주제를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리스트업을 하는 이제 나의 커리큘럼 만들기 트랙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나의 연구 지도를 실제로 논문들을 읽으면서 나만의 연구 지도를 만들어가는 탐색 트랙 1과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관련된 핵심 논문을 직접 리뷰를 하면서 논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논문을 쓰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방법론을 터득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고자 하는 트랙에 있어서 이제 연구 탐색 트랙 1, 2로서 이제 트랙 3와 트랙 4가 이제 진행이 됐고요. 이거는 현재 지금 9월에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11월 중에 오픈이 되는 실제로 연구 주장을 만들어서 연구 계획서를 쓰는 이제 연구 계획 트랙 과정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서 총 이제 6개의 트랙 과정들을 수행을 하시면서 자신만의 막연한 문제 의식을 연구 주제로 만들어서 연구 계획까지 수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계속해서 예시들을 보신 것처럼 문제 질문을 정의를 해서 연구 지도들을 그리고 그다음에 핵심 논문들을 리뷰를 하면서 연구 계획서까지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을 해 주셨고요. 그러한 결과로 이러한 최종 보고회가 진행되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러한 이제 연구 계획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어떤 연구자 커뮤니티와 그다음에 연구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오늘도 보셨다시피 단순히 논문만이 아니라 어떤 시나리오라던가 아니면 어떤 실천적인 제안들로까지도 이어져 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지식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시작점으로서 저희 이제 연구원정 기후위기 2기 분들이 이제 그러한 시작점을 발걸음을 내딛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연구에 나가고 계시는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구원정을 런치인데 현재는 저희가 이제 런치라고 해가지고 주제와 상관없이 기후위기에 상관없이 이제 런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트랙별로 원하는 이제 연구 스킬들을 얻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모집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9월 중에 모집을 해서 이제 네, 8월 중에 모집을 해서 이제 9월부터 이제 진행들이 될 예정인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모집이 되고 있으니 관련해 가지고 이제 관심이 있거나 이제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지금 채팅방에 올라갈 링크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번에 진행을 했던 연구 원정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10월에 시작을 하는 반을 이제 9월 중부터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런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기후위기, 그다음에 이제 공공 문제와 교육 문제도 같이 저희가 모집이 될 예정인데, 그래서 이제 24주 동안 진행이 되는 과정으로서 현재까지 지금 4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5기, 기후위기 5기와 공공 문제 2기, 교육 문제 2기에 대해서 이제 모집이 진행된다라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알림 신청들 진행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모집이 시작이 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은 사실은 정말로 지금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저희는 정말 이 연구자들이 함께 모이고 연구자들이 양성이 돼서 실제로 저희가 5년 안에는 정말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연구하고 그에 대해서 함께 연구물들을 내고 운동들을 전개를 해서 정말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인형구처럼 저희는 그러한 새로운 정치적인 기획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하고 고민을 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시거나 네, 연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하셔서 지금 2기 분들 진행하셨듯이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5기, 6기로서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저희가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